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인터뷰 로이통신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은 두둔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이제 그 군비를 방위비를 많이 쓴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방어 무기 위주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 이렇게 뻥뻥 미사일을 쏴대지만 북한은 저기 공격 미사일 위주인데 일본은 공격 미사일이 없어요. 방어권 차원에서의 주로 미사일 방어에 치중해 온 것이죠. 그러는데 그 이번 11월에 일제히 일본의 마이니치, 요미우리, 산케이 이런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옛날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격 능력이라 그러더라고. 그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발 구입하고 일본은 자체 미사일을 또 개발한다. 1000km급의 이런 공격 미사일을 이제 보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예전에 일본 모습이 아닌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이 미사일의 용도는 일본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 발사한 지점과 그 발사를 통제하고 지휘한 지휘 세력까지 표적 안에 포함시켜서 공격해 버리겠다.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니요? 우리 킬체인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한 다음에 그러면은 날아오는 걸 기다려서 반격한다는 얘기냐?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명확치가 않은데 그 저기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겠냐? 지금 뭐냐? 안 당하겠다는 얘기죠. 안 당하겠다. 그러면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가요? 거의 일본판 킬체인이라고 봐야 되는 이게. 그러면은 미사일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까? 표적을 못 찾으면 말짱 뭐 갖고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발표가 또 그게 아마 요미우리에 난 것 같은데, 내가 요미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우선 2024년부터 수십 개의 초소형 군집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위성이 소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고도 궤도가 아니라 저궤도 LEO라 그래. Low Earth Orbit. 그러니까 낮은 지구 궤도. 그게 뭐 스타링크 위성도 그런 거 아닌가요? 스타링크 위성이 그거죠. 저궤도 위성. 이렇게 저궤도면은 고속으로 지구를 선회하면서 가까이에서 그 표적을 찾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고. 이거를 쏘아 올리겠다. 그다음에 정찰 자산을 또 확충하겠죠. 그래서 표적을 찾겠다. 그러면은 한반도를 집중 감시하는 체제가 되고 일본의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되는 거죠.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이나 남중국해 중국의 해군이 진출할 때 원거리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연안 도시나 내륙의 군사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토마호크로 1200km급의 사정거리입니다. 이래서 그 먼 거리를 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일본의 이지스 함정에 실어 가지고 이지스함의 발사대를 사용하게 되면 대만 가까이 가서 원거리 해양에 가서도 이 미사일을 쏘면은 중국의 웬만한 그 표적을 그 뭐 저쪽 서안 쪽까지야 못 날려보내겠지만 이러면 해양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대만 남중국해로 오는 중국의 해군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잖아요. 군대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공격형 미사일로 무장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이제 그때 집단적 자위권이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해외 원정 작전할 길을 텄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적기지 공격 능력 그래가지고 2013년에 나온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은 그 당시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미사일 종합계획이라 그랬어요. 네. 미사일 방어도 하지만 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내놨는데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다 그게 이제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로 바뀔 때만 하더라도 뭘 하겠다는 건지 몰랐어. 네. 근데 이번에 올해 4월에 예. 일본 자민당이 기미다 후시오 내각에 낸 제언서에 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에 미사일을 확충하라는 정책 제언이 실려 있고 그리고 최근에 11월에 연말에 개정되는 세계 안전보장 문서 즉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대강 네. 중기 방위력 계획 요 세 개 문서에서 이 반격 능력에 관한 구체화된 어떤 그 실행 계획을 넣어서 개정하겠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자민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많았는데 네. 평화헌법 때문에 이거 곤란하지 그렇죠. 않느냐. 보면.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논리로 슬금슬금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찬성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연립 정권 내 의견이 통일돼 버린 것이. 네. 그래가지고 이 능력을 갖겠다 그러는데 이런 논의가 지금 평화헌법을 일탈해서 다 합법화되는 헌법에 없는 다른 근거 규범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1960년대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있었다고. 네. 거기서 하토야마가 당시에 앉아서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는 없다.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어떤 자기네 교정권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원용하면서 그래요. 이제는 다 가능하다는 거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 우려스러운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글쎄요. 제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주변에 넘어간다. 어떤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네. 초래하는 지정학적 변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만 생각하면 일본도 북한을 대응하려면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네. 인식인데 근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북한이 아니라 2030년대에는 사정거리 3,000km의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배치하겠다. 네. 지금 여기까지 확정을 하겠다는데 그 상대는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거든. 러시아가 되고. 네. 그래서 중국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는 대국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닭 잡는 칼만 있으면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소 잡는 칼까지 갖겠다. 그리고 2018년부터 일본 방위백서의 주된 위협에서 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명기돼 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기조가 줄곧 이어지는데 일본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라는 전략 지위는 네.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국 정치 이 그레이트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린 당사자라는 거. 그러면서 아시아의 지도국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일본이 이제 태세 전환해서 그러니까 아까 해양 세력이라 말씀하셨지만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제 밀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한미일 이 어떻게 보면 협력체에 이제 묶여가지고 이거 좀 용인하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없이 이제 묶여가고 있는 건 상황이 됐고 윤 대통령도 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프놈펜에서 있었던 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네. 한미일 삼국 정상의 공동 성명에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네네. 공유하기로 했다.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일본의 어떤 안보의 큰 수건을 해결해 준 거고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건설한 네. 어떤 북한에 대한 탐지 능력을 공짜로 일본에 넘겨준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정보를 넘겨준다고 이해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미사일 방어를 한다고 보고 이 정보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넘겨준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지금 11월에 나온 얘기를 보니 이 데이터가 공격에도 쓰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대준 정보를 기초로 해서 네. 북한에 대한 표적을 탐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정보를 무지한히 보고 싶어 하겠지. 앞으로 미사일을 가지면 가질수록 표적 정보는 더 찾겠지. 그럼요. 미사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북한에 대한 표적 정보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내가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은 미사일 방어에 쓰일 줄 알고 우리가 공유했던 정보가 실제로 공격까지 쓰이는 거고 이때 우리한테 정보는 가져가지만 네. 유사시에 일본이 한국 동의를 받고 북한을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아하.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렇네요. 그런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네. 지금 한반도에 위기가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전쟁까지는 안 간다고 봤을 때 일본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죠. 아니야, 북한 미사일 쏠 거야. 우리한테 먼저 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쟁 맞아. 이렇게 양국의 판단이 틀릴 때, 틀릴 때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네. 이지스함이나 탄도 미사일을 동원해서 평양을 폭격하겠다고 나서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전쟁이네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나? 못하죠. 법적으로는 아무 장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일본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 어떤 북한의 주석궁을 노리면서 군사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네.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남북한은 전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본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본이 북한에 대한 공격 조짐을 취하면 9월에 통과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은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돼 있단 말이야. 핵무기를 사용 안 하면 불법이야. 이제는 그렇게 됐네요. 법으로 사용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다가 정말 핵전쟁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뭘로 통제할 거냐. 통제가 안 되네. 그런데 한미 동맹은 지휘 체계가 간담 명료하고 네. 양자 간의 연합 체계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전혀 이질적인 일본이란 존재가 끼어들었을 때 얼마나 복잡해지겠냐. 그다음에 위기에 대한 양국의 판단이 다를 때는 그러면은 천상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려면 좋든 싫든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하고 동맹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네. 그렇게 또 엮여버리네요. 엮여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대만 사태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개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한미일이 동맹이라며. 아니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르비아의 황태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한테 암살당한 게 다예요. 그런데 이게 오스트리아의 그 대응이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 분쟁으로 국제 갈등으로 확산이 됐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동맹국에 또 오스트리아 동맹국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저기 뭐야 오스트리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프랑스를 침공하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요 침략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무엇에 홀린 듯이 전쟁에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의 주범은 독일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도 아니고 무정부 상태 그 자체가 전쟁의 주범이고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정부 상태는. 통제가 안 되는 그 국제 체제 그 자체가 전쟁의 주범이고 그때 독일이 미리미리 맺어놓은 동맹 관계가 다 발목을 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전쟁에 다 연루시키는 전쟁. 그러니까 동맹이 안전을 보장한 게 아니라 분쟁을 조장해 버리는. 이래서 그게 1차 대전인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런 식의 어떤 구도 재편이 1차 세계대전 전야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아유, 이거 심각하네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공격 능력까지 갖고 국가의 교정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변수가 큰 변수가 생기는 상황이죠. 큰 변수가. 그런데 뭐가 이해할 만하다는 거요? 이런 상황이? 뭐가 이해할 만한? 그래서 미사일 정보 일본에 다 갖다 바칠 거야? 공짜로 다 줄 거야? 참 아니 이거는 이 인터뷰 내용이나 그 정세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김종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와 이거 심각하네요. 이게 북한에 대해서 또 이제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일본이 다르게 판단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저쪽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일본이란 나라를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일본이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종의 신경쇠약, 그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우리는 하도 많이 봐서 뉴노멀이 됐어. 북한의 미사일이.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과민이나 판단 착오가 네. 이게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예. 매우 부정적이고 복잡하고 미묘해. 지금 이런 문제에서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어? 그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어떤 미사일 증강을 과거에 2013년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원래 그때만 하더라도 아베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정책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안 팔았어요. 예. 이걸 일본에 팔면 한국과 중국이 난리칠 거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다. 이래가지고 일본을 자제시킨 거라고 미국이. 네. 그런데 이번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할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잖아. 네. 거기서 토마호크 구매 의사를 전달하며 팔라고 요청을 한 거지. 네. 그리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11월에 일본 언론이 일제히 토마호크 구매 계획을 까고 나온 거지. 이걸 언론에 다 띄워버린 거지. 예.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2013년엔 다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180도 네.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도 생각이 바뀌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미사일 정보가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모른다. 이 동아시아 특히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화약고가 점점 그리고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역 관리가 무지한히 어려워요. 네. 그 비행기와 미사일이 다 떠다니는 좁은 공역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군끼리도 부딪혀요. 네. 예를 들어 육군이 미사일을 쏠라 그러는데 공군이 작전한다고 전방에 가서 작전하고 있으면 미사일을 못 쏜다고. 그렇네요. 이 공역이 겹쳐요. 네. 전투기 비키라는 거야. 우리 미사일로 전쟁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공군이 무슨 소리야. 북한의 사전 할당된 표적은 우리가 하게 돼 있어. 이래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육군하고 공군이 싸우고 있거든. 누가 공역을 통제하느냐. 예. 그러는데 제사하면 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또 있다는겨?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한미 연합 작전이 이제 네네. 바뀌어야 되는 거지. 미사일 저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일본에서 그렇지. 이 공역 통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한미일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만 되는데 네. 그때가 바로 동맹 관계라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정보 공유해야지, 공동 훈련해야지, 공동 교전 수칙 만들어야지, 네. 단일 지휘관에 의한 어떤 통제에 들어가야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인다. 하나의 국가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가고자 했던 요 최종 목표를 그려놓고 윤석열 정부 안보팀은 처음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태효 안보실 차장 논문 보면 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고 써 있거든. 이때만 기다려온 것이. 네. 이때만.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의회에 가서 또 유화적인 발언도 좀 하면서 우리가 잘 지내려는 모습도 보였고, 이런 얻을 게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중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둘러리만 서도왔어.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일본이 공격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한 네. 이런 군사 강국이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화성 17형 발사해서 어떤 국가 나르시즘 상태에 도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일본은 또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리고 중국도 요즘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그게 이제 대만 사태 때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증원되는 걸 서해에서 차단하는 훈련이거든요. 네. 그게 8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삼중 압착의 시대라 그랬는데, 삼중 압착. 서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는 일본 자위대, 네. 북에서는 어떤 새로운 전략 로켓군. 이 삼중 압력이 된 거다. 삼중 압력.
이거를 근데 이걸 뭘 이겨내야 좋다고 되는데. 이해한다 그래? 이걸 뭘 이해한다 그래? 그리고 일본 자체가 네. 이제는 중국하고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 경쟁을 하겠다. 레지널 헤게모니. 지역 패권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네. 동아시아는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네. 일단은 그 지역의 이익에 반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우리 보고 편들라는 압박이 들어왔을 때 네. 견딜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 근데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한다는 건지 내가 대통령 말의 뜻을 아무리 되씹어봐도 네가 거기 남들 싸우는데 왜 가서 나팔수 노릇을 해? 네가 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외교 또 이제 국방 안보 이런 면에서 제대로 이 복잡 다단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 또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로이터 통신 인터뷰 통해서도 일본을 이제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그런데 그게 이해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해석해 보면은 뭐 이해하고 있다. 뭐 그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아시아의 이런 엄중한 상황을 김종대 교수님과 한번 계속해서 내가 그 지켜보도록 안보 실 해보겠습니다. 사람하고 밤샘 끝장 토론 좀 하고 싶어요. 도대체 뭘 이해한다는 거냐? 네. 니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그래서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네, 끝장 토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락이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와요, 저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네. 합시다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